이런 데이터 교가 가능해지게 된 그 환경은 이제 사이버 공간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사이버 공간과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1984년도에 미국의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소설 뉴로맨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컴퓨터 통신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이것이 뭐 1984년도에 개념으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입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알파넷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알파넷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당시 이제 1945년도 일본이 핵폭탄에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엄청난 유럽 앞에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고, 실제로 핵 전쟁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핵 전쟁,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핵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 주요 기밀들이 소실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다양한 컴퓨터 서버에 분산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는 국방성의 중요한 정보들을 혼자 독립적으로 다 폐쇄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국방성 하나만 때려 부시면은 정보가 끝장나고 말잖아요. 옛날에도 이제 고대에도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책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지금이야 책들이 워낙 많고 여기도 도서관이긴 하지만, 그 도서관에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불태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나라의 지적 자산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들만 싹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게 된다면, 한 번 핵폭탄이 그쪽을 겨냥해버리면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넷은 뭐냐면 그것을 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따지면 국방성에도 있고, 미 국방성에도 있고, 저쪽 하버드 대학에도 있고, 시카고 대학에도 있고, 버클리 대학에도 있고, 뭐 LA 주립대학에도 있고, 그 어떤 연구소에도 있고, 이걸 막 분산시켜 놓으면은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첩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100군데, 200군데 있는 것들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각각 다양한 곳에 분산시켜 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산된 것들을 원할 때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망을 형성을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그 망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보안을 또 쳐야겠죠. 뭐 파이어월이라고 부르는 방화벽을 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그 컨셉 아예 시작된 것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세계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 기기들을 없애지 않는 한 정보는 남게 되는 거죠. 뭐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버가 한두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때려 부순다는 얘기는 지구를 없앤다는 얘기죠. 지구를 없애지 않는 한 정보는 남게 되는 그런 구도를 이제 이 알파넷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표준화되면서 흔히 WWW, 그 월드 와이드 웹 형식이 고정되고,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한 마음에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과 다양한 그 동영상들, 음악들을 즐기는 통로로 쓰고 있지만, 애초에는 이런 절박한 정치적 혹은 전쟁에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망이 이제 개인에게까지 문을 열면서 이제 온라인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컴퓨터 통신망에는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인류사의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분산성과 양방향성입니다. 분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단일한 조직이나 특정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물론 이제 특정한 정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정보들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더 갈수록 정보에 대해서 평준화를 이루고 있죠.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보는 정보나 일반인들이 보는 정보나 물론 아주 고급적인 예를 들어 정보,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나 국방부의 정보들을 빼놓고는 서로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는 곳마다 혁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동 사회 그 아주 철저한 종교적 그 교조주의적 그 성향이 견고했던 중동 사회도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야기된 자극이 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촛불 운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시민 운동이지만 그 시민 운동을 더 촉발적으로 거대한 그 움직임으로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은 이거 다양한 그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기기들의 발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산성이 컴퓨터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면서 사람들 속에 체화되는 거죠. 나한테 명령하지 마. 네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별 차이가 없잖아. 이런.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랄까 민주적 성향의 소통 지향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방향성이에요. 정보의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이제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내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서로 댓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누가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거 자체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견해와 의견을 독점하지 못하는 사회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인터넷을 지금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유분명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지향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형태를 이 컴퓨터 통신망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은 논리적 영역이죠.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물리적 공간으로.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렇게 접촉과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상현실 기술들이, VR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은 논리적 영역입니다. 논리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접속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반드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대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적자는. 왜? 알게 모르게 인간은 익명으로 숨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코로나19는 익명의 인간을 실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숨어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확진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 확진자를 만들기 아니라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명의 사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밥 하나 먹으러 가는데도 아주 구차하게 열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까지 쓰게 만들죠. 모든 구석구석마다 뭐 예를 들어 종교활동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든지 뭐 성당에 간다든지 뭐 병원에 간다든지,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줄을 씁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인하고 뭐 도장 찍듯이 자기 주소를 쓰고 뭐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육체가 같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에서 육체가 보장하는 실존적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익명으로만 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숨게 되면은 좀 치사해져요. 좀 야비해지고요.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대리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반영적 대리자,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도 기왕의 강연이고 특강이니까 뭐 지적 그 정보를 하나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사이버 대리인은 세 종류로 얘기하는데, 반영적 대리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 쓰고 있고 뭔가 명령을 내리는 나의 그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는 사이버 자아를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형태이죠.
아이디를 갖고 쓰고 있고 아바타를 갖고 쓰고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자율적 대리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임무 수행의 목적을 설정할 뿐이고 이후는 사이버 자아의 자율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앞에 반영적 대리 자아는 일일이 모든 명령을 몸을 지니고 있는 내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그 사이버 대리인은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시컬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을 내려주고 내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 대리 자아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놓고 놔두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결정 내의 소소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자율적 대리 자아입니다. 보트는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실체가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본래 자아로 존재하고, 예, 그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아서 사이버 대리인이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트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논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인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영적 대리자, 자율적 대리자, 보트에서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 기계야 뭐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요즘 갈수록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이 정교한 작업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인격과 비인격의 갈등 혹은 속임수 혹은 사기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적잖은 종교 관련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어떻게 종교 활동하면 좋겠는가라는 고민도 있었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종교적 혹은 신학적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서를 펴낸 사람이 미국의 이제 여자 학자입니다. 여자 연구가인 제니퍼 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8년도 꽤 일찍 20년도 전에 이 책을 펴냈습니다. 사이버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부제가 The Search for God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의 하나님 찾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니퍼 콥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을 직접 인용하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제니퍼 콥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객관화된 마음과 물질로 대표되는 이혼론을 넘어선다. 서구의 가장 큰 과제 중 숙제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 유턴 이후에 형성된 물질과 정신의 그 이혼론적 대립을 가장 큰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좀채 그것이 잘 극복되지 않는 과제였는데 제니퍼 콥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이야말로 이제 마음, 정신과 물질의 이혼론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육체가 없고 또 정신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육체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꼭 분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사이버 공간은 창조적 매체로서 신성한 존재로 가득한 광대하고 아직 개척되지 않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 영토를 무한정 확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키를 무한정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무한정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가능한 곳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컵은 하나님의 창조성 혹은 창조의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만한 것이 없다 이야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볼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사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정교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이 교리로 혹은 이론으로 나오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유추하고 추론하는데 사이버 공간만한 것이 없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이버 공간은 사랑, 연결, 정의, 공감, 배려, 평등, 그리고 책임감 등 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를 드러내는 새로운 팔레트를 제공한다. 사이버 공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과 윤리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이버 공간에는 사이버 대리인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그 구체적인 신체로부터 벗어난 존재, 심지어 로봇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적지 않은 트러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니퍼 컵은 그것들은 애써 좀 외면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갖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콥은 우리가 마음과 물질, 인간과 기계 등 이원론적 분리가 사라질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와 작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간을 은총의 매개체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그레이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채 알 수 없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신증명,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 이렇게 어려운 말로 포장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유추도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그의 그 창조 사역이라든지 성령 사역이라든지 또 그 사랑의 그 행위 같은 것들이 잘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만한 것은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 종교적 어떤 개념이나 종교적 그 정체 본질을 체득하기,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가 사이버 공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음으로써 생긴 다양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내에서 점차 2000년도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이제 사이버 공간 내에 종교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제 일별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적지 않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인터넷 그 교회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이버 철치 혹은 인터넷 철치라고 불리는데, 약술적인 용어로 일단 비용이 적게 들죠. 교회를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 공간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인터넷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정도,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이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들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에 익숙했던 젊은 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철치, 인터넷 철치들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인터넷 성탑교회예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교회입니다. 인터넷 철치 21.com에서 김성현 목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1999년 12월 15일 날 설립됐는데, 한 2002년 여름까지 한 3년 남짓 운영되다가 폐쇄하고 맙니다. 이 인터넷 교회 사이트에는 누구나 그 예배실을 클릭하면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배 순서는 일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찬송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갖고 미디 음악으로 반주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설교는 텍스트를 보면서 음성 파일도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9년대에서 2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터넷의 속도도 동영상까지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디 음악이나 음성 파일로 나름대로 예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이체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장치를 갖췄는데, 사람들은 좀채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최근까지는 황순기 목사의 작은 자 교회가 요 주소로, 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소저 커뮤니티 ORG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그 작은 자의 교회라고 하는 인터넷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는 설교 동영상이랑 성경 공부 동영상 올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헌금은 이제 기부금조로 계좌 이체하는 것으로 받고, 어느 정도 운영되다가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폐쇄가 됐더라고요. 즉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사람들이 왜 사이버 이주를 꿈꾸게 되었는가? 사이버 공간이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랬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 사이버 공간은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교회나 뭐 법당이나 혹은 뭐 사찰 같은 경우도 뭐 법당이나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보통 이제 기독교 계열은 주일날 오전 11시, 아침부터 따져도 9시, 그리고 뭐 오후 한 5시, 6시, 뭐 저녁 예배까지 따지면 8시, 9시 정도까지만 하고 문을 닫습니다. 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싶어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5시나 뭐 5시 반 혹은 6시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근데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눈 뜨면 곧바로 종교 활동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 곧 교회가 되고 종교 시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옛날처럼 데스크탑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바뀐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것이 사이버 공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속성, 눈만 뜨면 접근할 수 있고 즉시성, 곧바로 답이 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즐기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이버 공간의 장점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상 순례 프로그램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등 순례를 중요한 종교 전통으로 삼고 있는 종교들은 발달하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순례를 위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Virtual Jerusalem, 가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방문자가 그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자신의 기도 내용이나 요청 사항을 입력하고 메일을 보내게 되면 후에 그것이 예루살렘에 직접 출력되어서 그곳에 있는 봉사자에 의해서 통곡의 병에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나 어떤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 인터넷 가서 게시판에 써 놓으면 그것이 곧바로 통곡의 벽에 꽂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파티마 TV 월드와이드 온라인이라고 해갖고 이 파티마 큰 축제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중계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겨난 그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매년 많은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 신자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터키 지역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요즘은 그쪽 지역의 방문 자체가 어렵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 한국의 업체들도 가상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이 이런 온라인 상에서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상 하지예요. 하지는 그 이슬람인들의 무슬림들의 그 순례 행위를 하지라고 부르죠. 이건 3D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하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순례 기능을 온라인상에 꾸미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가상하지를 보면 이집트의 이슬람 학자였던 알 까르다위가 운영하고 있는 대중적 이슬람 웹 포탈인 islamonline.net에 의해서 2007년 12월에 구축했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은 무슬림들의 그 5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가 평생 그 매년에 한 번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은 메카에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그 큰 계명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메카가 순례하기가 이제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뭐랄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가상 하지입니다. 버추얼 하지. 아바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아바타는 그 순례에 걸맞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순례 루트를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상 하지의 모습입니다. 또 각 장소마다 그곳에서 요구되는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강조되고 있고요. 재밌게 몇몇 그 무슬림들은 이 가상 메카를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가상, 버추얼 온라인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메카만큼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큰 감정 고향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종교적 체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상 하지는 순례의 보조적 역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존재 가치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 가상 하지를 살펴보시면 될 텐데, 저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3D 기술로 아바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순례를 갈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까만 정육면체 흑색 그 돌이 있습니다. 카바라고 불린. 메카가 왜 메카이냐? 저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돌이 그들의 이슬람 전통 신화에 의하면 신이, 하나님이, 알라가 인간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보낸 아주 사랑스럽고 신령스러운 돌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 돌을 갖고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었죠. 스티븐 큐블릭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인가? 그 영화에 처음 보면은 시커먼 돌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원숭이들이 갑자기 끽끽끽거리고 문명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괴기스러운 오프닝 장면인데 일종의 저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검은 돌이 있었기 때문에 메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이 있기 전부터 거룩한 성스러운 종교 도시로도 유명했어요. 근데 그게 이슬람이 자기들 것으로 토착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 돌을 중심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뺑뺑 7번 도는 것이 이제 모든 순례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크게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갖고 한 80여 명인가 압사를 했던 것도 바로 요 자리입니다. 지금은 다 고쳤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보자면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시작된 온라인 공간의 종교 활동은 성공적이었는가? 대부분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좀 10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칙센트 미아이라고 교육 상담 심리학자의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과 치테스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종교학자인 학자의 촉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 봤습니다.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몰입과 촉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몰입은 어떤 한 사안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느끼는 황홀한 단계까지 되는 그런 흐름에 집중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추얼 세계, 온라인 세계에는 칙센트 비아이가 얘기했던 몰입은 가능해요. 집중할 수도 있고, 갈수록 버추얼 리얼리티 VR 기술이 발달해 갖고 360도 도는 실시간 현장 VR 카메라 때문에 예배 현장에 와 있다는 몰입도도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테스트가 얘기했던 종교와 문화, 스포츠의 유사한 점은 뭐냐면 촉각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체가 실종된 온라인 공간 내에서는 여전히 종교 활동 자체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시작된 온라인 공간 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극히 제약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었던 것처럼 사이버 공간 내에서도 주체로서 인간이 개인적 몰입 경험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종교가 갖고 있는 전인적 특성 때문에 지속적 몸의 촉각적 자극이 없다면 공동체 유지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온라인 시대의 종교 공동체가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몰입과 촉각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진화해야만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이것을 외부의 요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에 새로운 종교 활동의 모습이 바뀌게 될 터인데, 형식만 바뀐다고 종교 활동이 붐을 이루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 재빨리 플랫폼에 따라서 컨텐츠도 그런 21세기형으로 바꿔줄 수 있을 때 새로운 온라인 시대의 종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강론, 법설도 제가 볼 때는 5분, 10분 이내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이제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들도 하지 않으면 온라인 시대에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매체, 또 다른 콘텐츠를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개막이 됐는데 가능성과
또 어두운 전망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바뀌어진 플랫폼에 따라서 컨텐츠 역시도 바꿀 수 있을 때 온라인 시대의 종교도 제 역할 혹은 제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진단을 해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차 혁명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